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께서 기후 위기는 실체적 위험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명자 전 장관은 제7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서울국제포럼 회장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그리고 효성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명자 전 장관의 발표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후 위기는 실존적 위협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답은 실존적 위협이다. 그렇게 됩니다. 네, 2008년에 2025년을 예측을 한 내용을 요약을 했습니다.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팬데믹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불확실성에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 하는데 이제 팬데믹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존적 위협, 실존적 리스크라는 것이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만든 그 실존적 위협 중에 지구온난화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실존적 위협에 팬데믹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 참 재미있다 그러면 어폐가 있는데요. 이런 만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기후 위기를 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교하게 표시한 그림입니다. 월드 에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이 해마다 연초에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에 낸 것 중에 그 충격 그리고 발생 확률에 있어서 가장 높은 것들을 꼽고 있는데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실패 이런 내용들이 가장 위험하게 꼽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요소들 9가지가 꼽혔고 그것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그것들의 원인이 되고 있는 요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IPCC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해마다 모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자료 이것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서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 기온이 오르고 있다. 1850년 산업화 이전 시대라고 흔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화된 이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과 또 같이 나란히 변화하고 있는 그래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됐죠. 자, 그러면 1900년부터 현재까지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이 됐는가 하는 그래프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화에 앞서가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경제 선진국이 있죠. 북반구에 있습니다. 대부분. 북반구에서 이런 경제 발전하면서 배출시킨 온실가스 양이 남반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더라. 그래서 이런 이상한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해를 받는 쪽은 어디냐 하면 아직 경제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남반구더라 하는 겁니다.
1751년부터 2019년까지 어떤 대륙, 어떤 나라가 얼마만큼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나 하는 누적 배출량의 그래프입니다. 2005년에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국을 앞질렀습니다. 왜냐? 제조업, 세계의 공장이라고 그랬죠. 국가별로 2019년 한 해만 봤을 때 CO2 얼마나 배출했을까? 순서로 보면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이런 식으로 쭉 나갑니다. 인구 한 사람당 그러면 얼마를 배출했는가 하는 것이 퍼캡타. 중국은 미국의 퍼캡타로 보면 2분의 1이 안 됩니다. 퍼캡타 CO2 에미션이 높다는 것은 삶의 질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산유국이 퍼캡타 1인당 CO2 에미션의 양이 많다 하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이 많으면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것 말고 수출 주도형의 국가, 제조업을 일으켜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한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썼지 않습니까? 그 물건들을 1인당 얼마를 에너지를 소비를 했고 따라서 CO2가 얼마를 나왔느냐, 얼마를 배출했느냐 하는 걸로 보면 이 빨간색이 지날수록 1인당 많이 배출했다. CO2를, 온실가스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1인당 CO2 배출량이 적은 국가가 있습니다. 삶의 질은 비슷하게 높은데요. 프랑스의 예를 들면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서 1인당 그 비중이 낮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는 또 1인당 CO2 배출이 적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거는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 비하면은 뭐 100분의 1도 안 돼요. 160분의 1. 그러니까 거기는 경제 성장이라는 걸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발전에 어떤 에너지를 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CO2 배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하는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활동의 어느 부문에서 얼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냐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발전, 수송.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각 부문별로 이러이러한 기술을 도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GDP를 한 단위 올리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썼느냐. 에너지를 적게 쓸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나라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효율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단위의 에너지를, 같은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CO2를 얼마나 배출했는가 하는 탄소 강도에 있어서 또 차이가 많습니다. 중국이 이 값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리하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혁신이 잘 된 나라일수록 이 그래프가 아래가 되고 가장 아래 지금 프랑스가 놓여 있습니다. 자, 어떤 영향을 온실가스가 미치는가? 이 그래프 매우 복잡하지만 이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재난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 지구로 봤을 때 9개의 그 급변점, 티핑 포인트가 있어서 이것끼리 또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하는 상황을 이 지표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영향을 받는 인구가 매우 많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화석연료 바꿔야 되고 재생에너지 써야 되고 원자력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국제적인 노력을 했고 국제사회가 내놓은 것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내놨습니다. 이걸 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활동에서 소비활동에서 다
단계마다 이 SDG의 목표를 구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술이나 산업에 있어서 그 기초가 저개발국은 거의 없고 선진국은 잘 돼 있고 그래서 결국 저개발국, 개도국은 수단이 없다. 이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사회적 제도나 기술에 있어서 티핑 포인트를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나와줘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것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승 효과를 얻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면서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자 전 장관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